안녕하세요, 따사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과 함께 다뤄볼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에 대해 다루는 컨텐츠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넷플릭스에 폭군이 되는 법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는 히틀러를 시작으로 후세인, 스탈린 등 여러 폭군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하고 또 유지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중 4회 진실을 통제하라 편을 보면 스탈린이 어떻게 진실을 통제하고 권력을 장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탈린은 뉴욕타임즈 모스크바 특파원 월터 듀런티를 매수하여 언론을 통제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소련의 비참한 현실은 소련 내에도 세계에도 전혀 전해지지 않았죠. 놀랍게도 이 듀런티는 1932년 러시아의 5개년 계획 심층 분석 시리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2003년에 와서야 퓰리처상 측이 듀런티가 저지른 오류를 인정했는데 퓰리처상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스탈린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파블리크 모조로프라는 민족 영웅 일화를 소련에 전파했는데요. 이 파블리크는 반소련 활동을 한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여 죽게 만든 소년으로 그의 이야기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으로 칭송받으며 소련 어린이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탈린 정권은 과학을 부패시켜 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세뇌시켜 자신의 절대 권력을 30년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아있죠. Говорят, что он был жестокий, справедливый был, но и жестокий. Какую страну мы построили, какую войну победили. Да плакать хочется. 정보가 차단되고 편향되었을 때 사회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언론과 정보를 통제하려는 행위는 그 사회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후에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무서운 행위인 거죠. 지금 당장 그렇게 와닿지 않아 보이는 움직임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놓쳤을 때 사회가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지는 소련의 역사를 이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 러시아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지금도 세계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거나 망명을 하는 경우들을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다뤄보고 싶은 다큐멘터리 영화 이카로스는 러시아 국가대표팀 도핑 스캔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러시아 세계 도핑 방지 기구 인증 분석 기관인 모스크바 연구소장 그리고리 로드첸코프가 이 도핑 스캔들 폭로를 도운 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동료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현재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교사들이 고발되어 벌금을 내거나 해고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죠. 지금의 러시아도 무섭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스탈린 집권 시기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한 당시 상황을 볼 수 있는 극영화가 있는데요. 이 삼엄한 언론 통제를 뚫고 스탈린 정권의 비밀을 폭로한 언론인을 다루는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앞서 스탈린이 최악의 독재자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로 소개했던 우크라이나 대기근 1932년에서 1933년 발생하여 약 3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계획된 대량 살인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며 이 홀로도모르는 기아를 통한 대량 살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미스터 존스라는 영화가 이 홀로도모르를 서방에 처음으로 알린 영국 언론인 가레스 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당시 스탈린 정권의 언론 통제로 소련 내에서도 세계적으로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된 가레스 존스가 영국으로 돌아와 소련의 갖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1933년 3월 31일 기사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듀런티를 비롯한 친소련 언론지의 반박과 공격을 받으며 존스가 밝힌 진실은 당시 묻히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1935년 가레스 존스는 내몽골 취재를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소련이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였는지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삼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통제에도 우리는 스탈린의 대숙청, 굴라크를 알고 있죠. 이는 많은 지식인, 언론인,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이를 알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에서 생존자 중 한 명이 평생을 돕겠다며 언급한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의 글도 스탈린 시대의 어두운 면을 알린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 그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중 한 명으로 스탈린 정권 시기 굴라크 수용소에서 8년을 보냈는데요. 그는 이후 수용소 생활을 묘사한 작품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이 중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한 작품입니다. 그는 탄압과 망명의 삶을 살면서 수용소 군도라는 역작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굴라크 수용소에서의 삶을 끔찍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추위와 배고픔에도 주인공이 이 삶을 받아들이고 나름의 인간성을 지키며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 더 잔상이 남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남았던 마지막 부분을 살짝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오늘의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과 함께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뿐 아니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소련 공산주의 정권의 독재와 부패를 잘 보여준 작품이죠. 동물들을 탄압하던 농장의 주인을 쫓아내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꿨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계급이 만들어지고 탄압과 착취,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보며 스탈린과 대숙청, 굴라크가 연결되어 보여 오싹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미스터 존스에도 조지 오웰이 등장합니다. 소련의 비참한 현실과 동물농장의 내용 일부를 낭독하는 조지 오웰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글과 영상 등으로 통제된 사회에서도 진실은 전달되어 왔는데요. 오늘의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도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굴라크의 현실을 전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마리안나 야롭스카야는 학창시절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읽고 당혹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많은 자료를 접하면서 굴라크에서의 끔찍한 삶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굴라크와 관련된 영상 자료들은 거의 전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당시 수용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은 대부분 당시의 선전용 영상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굴라크 생존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로 여성들이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이에요. 남성 생존자들은 거의 다 사망했거든요. 그나마 영화 속에 등장한 6분의 할머님들 중 3분은 현재 돌아가신 상태고 2분은 말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둘째로 우리가 굴라크에 대해 그나마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정보는 남성들이 써내려간 정보라는 거예요. 솔제니친이 쓴 굴라크 반도처럼 말이죠. 하지만 수용소에 갇힌 인원 중 4분의 1이 여성이었고 수용소의 여성들은 노예 중에 노예라고 불렸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구체적인 고문의 잔혹성보다 가족과의 헤어짐, 그로 인한 상실의 경험과 그때 느낀 감정 등을 더 크게 기억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도 보이듯 그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런 게 다른 점이었어요. 이 인터뷰는 2019년 진행된 것으로 현재 영화 속 할머니들이 얼마나 살아계실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자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과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약자였을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을 보며 저는 우리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할머니분들께서 용기 내어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셨고 이로 인해 이 비극이 세상에 드러났죠. 그리고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대로 된 사과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자들에 의해 감춰진 기록과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살아있는 증인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증언. Никто, Петр Федорович, 39 лет, инструктор-механик, расстрелян 5 апреля 1938 года. Лебедев Дмитр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66 лет, расстрелян 27 ноября 1937 года. 영화에 나오는 이름 돌려주기 행사를 보면서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수요 집회를 보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말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잊혀지고 당사자가 사라지면 그 비극이 세상에 없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일까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잊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또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이러한 간절함을 전하는 기록들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의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 또한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또 이를 여러 사람의 기억에 남기는 것, 이것이 이러한 영화들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Не думаю, что когда-нибудь вернусь и так долго буду жить. Я, наверное, стала живая, чтобы правду вынести. Я только сейчас вот одна из ребят, кто осталась, одна живу-то, из высланных-то, никого нету, н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Я плохая ошибка теперь. Ну, простите меня все, простите. (2023년 8월 14일) 기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9명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죠.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잔인했던 이면을 비추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아직 세상에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영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영화. 오늘의 다큐멘터리 영화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굴라크 수용소의 여인들은 왓챠, 딥박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독재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취미로 다큐를 구독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들 열심히 찾아서 돌아올게요.